두 세대 동안 70년대부터 30년 이상,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대독의 사용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 친구가 애가 아파서 일주일쯤 못 나오지만 다음에는 또 내가 쓸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에 그냥 그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존중하는 거죠, 사실은. 와, 진짜 대단한 사연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거짓말을 쓰진 않죠. 아주 진실 거기서는 제일 문제가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힘이 있는 게 국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굉장히 열심히 내는데 이 세금을 내면 내가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60살까지 일을 하면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60살까지는 이제 내가 세금을 내면 60살 이후부터는 국가가 나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줄 거다. 야. 이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요. 한국 연구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국가를 저렇게 믿을 수가 있나. 근데 이제 그거는 스웨덴의 아주 삼인주의 정부에서 아주 오래된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집 한 채는 없어도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그리고 이제 거기도 뭐 좌우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대화로 소통하려고 했던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그러면서 신뢰, 국가를 믿자.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아이를 낳아요. 이 시기에 있는 특히 30대의 커플들에게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기업이 좀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직장에서는 30대가 모든 일을 다 하는 막 시키는 거 다 아래 위에서 일을 다 해야 되고 승진을 위해서 자기를 쥐어짜야 되는 시간인데 한국 사회가 정말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20, 30대에게 그래도 노동 시간의 범위를 법적인 어떤 규정을 지키면서 저녁에는 돌아가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가 30대에게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좀 주자. 교수님께서 이제 스웨덴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이 모범 사례로 꼽히는 국가가 이 덴마크,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많은 나라가 저출생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 스웨덴, 이 북유럽 국가는 나름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교수님 방송을 보니까 1970년대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한테 적용한 국가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은 북유럽 국가 중에 이제 노르딕이라고 하는 5개 나라들이 있어요.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또 아이슬란드,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나라들의 내부적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한중일 하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좀 소개가 잘 많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틀린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딱 그냥 손꼽은 나라는 스웨덴 하나만이에요. 나머지 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덴마크는 매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덴마크는 좀 나중에.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인력을 쓰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와서 아이 키우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그 걸림돌을 그러니까 해소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제가 이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노동시장에 나왔는데 보니까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 키우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무슨 이렇게 뭐 좋은 직업을 못 갖지 않습니까? 학력 수준도 낮고.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성별 임금 격차가 32%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32%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나라가 정말 우리 요즘 속된 표현으로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클 수가 있나? 이건 너무 성불평등하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제 여성의 여러 가지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기회도 더 늘리고 성평등 수준을 이제 같이 높여간 거죠. 남성의 일자리도 개선하고 여성도 개선하고 남성을 누르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지금은 어떠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90년대 아버지 그 데디 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만들어 와서 사실은 유럽의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은 훨씬 더 불평등해요. 그래요? 불평등하고 여성들이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고용률은 높지만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총 소득 내가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은 남성의 뭐 절반 50% 60%밖에 안 돼요. 근데 스웨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도 독일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물론 한국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만 출산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들이 출산율이 높죠.
그리고 그 원래 살았던 그 원주민들 출산율은 낮은데 프랑스도 그렇고요. 근데 스웨덴은 안 그래요. 스웨덴은 이민자들이 조금 높긴 합니다. 2.0 정도. 아랍에서 주로 많이 오는데 네. 2.0이지만 스웨덴 그 원래 원주민들도 1.6에서 1.8까지 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구 대체율을 뭐 2.1에 으로 잡다 2.1 정도 잡다 그렇죠. 지금은 1.8 내려왔고 1.8. 1.6으로 내려왔다. 그 아까 말씀드린 불폭행 루츠나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지금은 AI가 대부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인구가 그렇게 과거처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음흠. 그래서 저는 1.4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뭐 루츠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네. 한국 상황에서 근데 스웨덴 지금 1.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스웨덴의 실험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 해나간다면 사실 우리도 저는 한국 사람들은 또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같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의 의식도 높고 그래서 1.4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이 스웨덴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주민뿐만 아니라 원래 원주민의 출산율도 낮지 않다. 일정한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스웨덴의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스웨덴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보죠. 네. 출산과 육아에 좀 관대한 문화지만 이 부모가 돼서 육아와 출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된 일이잖아요, 교수님. 이건 뭐 동양 서양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는 이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부모님 자체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국가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70년대부터 가지고 제도를 하나하나씩 축적하고 사람들이 그 제도를 쓰게 만들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서 쌓여서 결국 이제 아이 키우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안 키우면 내가 손해 본다는 느낌. 왜냐면 워낙 손해 본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네. 왜냐면 내가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복지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내가 그거를 복지 여러 혜택을 받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만난 이제 스웨덴에서 만난 그 싱글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 중에 안나라는 분이 있는데 스웨덴 출신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고학력자예요. 스웨덴에서 이제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화 산업에서 굉장히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연애를 했는데 사귀던 남성하고 헤어질 시점에 아이를 갖게 된 걸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 런던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아주 이렇게 막 굉장히 약간 유명해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남자친구는 떠났어요. 떠나고 자기 혼자 영국에서 아이를 돈도 꽤 벌고 했는데도 도저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막 어린이집도 힘들고 뭐가 시스템 해결이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 이제 아이를 내가 여기서 나서 못 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고민 내내 하다가 처음에는 아이를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시점에 아이가 생겼나. 처음에 좀 원망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을 수는 없어서 아이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니까 자기 나라였던 거예요. 스웨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일단 왜냐면 영국에서의 커리어는 이제 접어야 되는 거죠. 스웨덴에 왔어요. 네. 처음에 왔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아빠는 뭐라고 하고 엄마는 괜찮아. 역시 그래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14살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회사를 차려서 꽤 잘 나가는 아주 돈도 엄청나게 잘 버는 회사의 영화 산업의 회사 사장이 됐고 야, 잘 됐다. 네. 그리고 자기 이분이 한 얘기에 자기는 세금을 정말 많이 낸다. 제가 싱글맘 정책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싱글맘이지만 해당이 안 된다. 왜냐면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사장님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딸도 아주 잘 크는데 자기 인생에서 자기 딸이 없었다면 자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이도 커서 아이가 1년씩 그 아빠의 나라에 가서 살다 오기도 하고 같이 이제 코페어렌팅을 하는데 네. 그러면 당신이 스웨덴으로 오게 된 이유가 결국 이제 아이 때문인가? 맞다. 스웨덴은 아이를 낳으면 네. 1년이 지나면 뭐 영화도 있지만 이제 어린이집도 있지만 1년 보통 엄마가 보고요. 1년 동안 수당이 나오니까 심지어는 학생 실업자에게도 그 아이 키우는 수당을 줘요. 아동 수당이 나오고 그래서 주고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어린이집은 자기가 일할 때까지 딱 봐주니까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이 데려오면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또 엄마가 옆에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는 아이 키우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정말이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컸고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커리어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스웨덴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아이 때문에 힘들지 않으니까 이제 아이랑 같이 크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다시 이제 더 성공했다는 거죠. 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는 뭐 그분한테만 들은 건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자체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국가가 당신이 막 아침에 일하는 시간하고 막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하고 막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등하원 도우미라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갈 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초등생까지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지금 월급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아이들도 정신이 없겠죠. 어린이집 갔다가 또 뭐 등하원 이모님 만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왔다. 국가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만난 스웨덴의 부모들은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교육 말씀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교육 부분에서 거기는 그렇게 사교육이 많이 발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학원비. 근데 많이 들죠. 이제 사교육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제가 아주 굉장히 그 국영 대기업의 CFO, 그 재정 담당 대표 사장이죠. 오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돈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자기 아이를 사교육을 많이 시켰대요. 근데 왜냐면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9가지를 시켰는데 그중에 하나 잘하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도 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정도고. 그래서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애프터스쿨이나 제가 또 이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데도 가봤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아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 부담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런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거죠. 물론 혼자일 때보다는 뭐 돈도 좀 쓰고 시간적으로 좀 구속을 받겠지만 그게 내가 일을 못할 정도, 내 생활에 큰 장애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스웨덴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럼 스웨덴의 워킹맘의 하루 일과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뭐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보니까 제가 네. 그때 갔을 때는 아직 여름 가을이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갔는데 보통 거기는 일찍 출근하면 7시 반쯤 출근해서 네. 뭐 오후 3, 4시면 다 퇴근해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오고 다 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재택을 많이 했어요. 재택근무를.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대기업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아이는 다 키웠는데도 일주일에 자기가 이틀 정도를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고 제가 남성들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그냥 30대 직장인 남성인데 자기가 오늘은 재택근무한다.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를 재택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회사를 찾아가려고 했더니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건 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우리 뭐 일을 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날은 내가 아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부 일을 안 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출퇴근 시간도 물론 이제 스웨덴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40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 36시간으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 주 4일 뭐 혹은 하루 6시간 근무 이런 것들을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은 40시간을 하는데 시간 자체가 자유롭고 그다음에 조정할 수 있고 내가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좀 일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아프면 일찍 퇴근하고 그다음에 좀 더 근무한다든지 또는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사흘까지 하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출근할 근데 필요가 약간 없는데. 유토피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안 믿어지시죠. 근데 사실은 거기는 보니까 여름 휴가가 7주래요. 7주. 한 달, 2달이면 안 돼요. 7주. 여름 휴가를 7주 동안 네. 간다고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왜 그 코로나 때 그 격리를 안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한 게 여름 휴가 때 7주니까 다 시골에 가서 뭐 친척 집 뭐 시골 별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쉐어도 하고 같이 이렇게 여럿이 같이 쓰기도 하니까 7주가 여름 휴가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7주 동안 휴가를. 그런데 생산성이 높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와. 자, 또 하나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
스웨덴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뭐 마바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근무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아이는 특히나 이제 예고하지 않잖아요. 집에 일찍 가야 돼. 근데 둘이 전화해보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아이가 아픈데 며칠 동안 못 나올 줄 모르겠다. 들어가 봐서 병원 가서 연락해 주겠다라고 하고 2주 정도, 2주일까지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회사요. 네. 아이가 아픈데 그럼 그거 끝이에요. 그럼 뭐 나중에 불이익이나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모두 다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매니저분한테 물어봤어요. 매니저한테 어떻게 물었더니 가능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세대 동안 70년대부터 30년 이상,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그렇죠. 제도의 사용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 친구가 뭐 애가 아파서 일주일 좀 못 나오지만 다음에는 또 내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애가 아파? 그러면 뭐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에 그냥 그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존중하는 거죠, 사실은. 와, 진짜 대단한 사회네. 물론 이제 그게 거짓말을 쓰진 않죠. 아주 거기서는 제일 문제가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힘이 있는 게 국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굉장히 열심히 내는데 이 세금을 내면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60살까지 일을 하면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고 내가 60살까지는 국가가 나의 삶을 60살까지는 이제 내가 세금을 내면 60살 이후부터는 국가가 나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줄 거다. 야. 이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 연구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국가를 저렇게 믿을 수가 있나. 근데 이제 그거는 스웨덴의 아주 삼인주의 정부에서 아주 오래된 훌륭한 수십 년 동안 아주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집 한 채는 없어도 좀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그리고 이제 거기도 뭐 좌우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대화로 소통하려고 했던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그래요? 그러면서 국가를 믿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가 있고 스웨덴에서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거짓말, 그러니까 탈세 이런 건 정말 나쁘고 거짓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아이가 아프지 않은데 딴 걸로 놀러 가려고 어떤 이유로 이제 이렇게 아이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만에 하나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나면 그 사람은 그 직장 다니기 어려워요. 굉장한 신뢰 사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육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쓰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하루 일과가 딱 정해져서 뭐 9 to 5, 9 to 6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뭐 이게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축적돼 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러워졌는데 반대로 스웨덴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얘기를 이렇게 전하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처음에 할 때 네. 저하고 인터뷰를 잘 해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경험을 했는데요. 서로 많이 해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아이들이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그 K-팝 스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몇 번 오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냥 중산층인데. 그래서 아이랑 비행기값도 비싸거든요. 네. 근데 오고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 맞다니까 너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나쁜 얘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구랑 인터뷰했냐면 스웨덴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안 했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할 땐 그분들 상황 한번 물어봤고 스웨덴에 계시는 한국인들 있죠. 스웨덴에서 계시면서 일을 하거나 뭐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일하신 한국 분들이거나 스웨덴 교수 이런 분들 한국 상황을 알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20대를 보내고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그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이제 그런 교수하고도 얘기를 한국인이죠. 나눠봤는데 자기가 가끔 한국을 오는데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오면 너무 이 생각의 속도가 달라져서 너무 일단 압박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있고 경쟁 압박이 있는데 스웨덴에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사실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어차피 내 책임 내가 알아서 하고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일을 할 거니까 내가 뭐 얼마 했니? 빨리 지표를 가져와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어떤 자율성이 있는 거죠. 유연성도 있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서 한국하고 스웨덴하고 오면 서로 처음엔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만난 그 스웨덴 아주 유명한 교수는 한국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네. 아이 3명 낳아서 키우면서 유명한 교수인 거여서 제가 참 부러웠어요. 우리는 아이 3명 낳으면서 그런 교수 활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논문이 쓰고 뭐 강의 시간도 많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타까워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일단 경쟁 압박을 좀 줄이고 어차피 빠르게는 금방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바꿔 나가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이제 이걸 금방 이렇게 대입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하나는 스웨덴이나 이 유럽이 이 제도를 바꾼 그 시기 1970년대는 엄청난 풍요로운 시대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경제가 너무 나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뭘 빨리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는데 없죠. 문제는 한국은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경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좀 속도를 내야 한다. 자, 스웨덴 사례를 들어보니까 일과 가정, 이 양립도 중요하고 아동에 대한 이 투자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에서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나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노키즈존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최근에 뭐 노 시니어존 이런 게 시니어존도 있다면서요. 생겼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제가 학생들하고 토론해 보면 학생들도 사실 다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인들이 어떤 행동 규범이나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거부하고 이제 배척하고 차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동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3가지를 얘기할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동 그 인권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에게 잠잘 시간을 돌려주라는 거거든요. 잠자는 시간. 아동의 수면 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잠자는 시간이요. 너무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그래서 경쟁 압박에 너무 내몰리고 있는데 이제 스웨덴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아동 인권 침해라고 볼 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동에게 절대 경쟁이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제 인터뷰에서 하나 들은 얘기인데 두 아이를 한 아이는 영국에서 키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스웨덴에 와서 둘째 아이는 스웨덴에서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학교를 보냈고 첫 아이는 두 번째 아이는 이 스웨덴에서 보냈는데 영국에서 그 성장했던 아이는 항상 1등을 해야 돼 이런 압박감이 있었대요. 굉장히 뭐 좋은 사립학교에 보냈나 봐요. 근데 스웨덴에서 큰 아이는 엄마 1등 우리 모두 다 1등 아니에요? 우리 반 아이들이 다 1등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 모두는 1등이다. 와. 너는 한 명이니까 너 자신이 1등이다. 그래서 경쟁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교육의 특징인데 핀란드 특징인데 아이에게 협력과 우정을 가르치죠. 제가 스웨덴 사회를 처음 갔을 때가 꽤 오래 전인데 네. 거기서 제일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호스피탈리티, 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낯선 사람한테 왔을 때 경계하지 않고 대단히 친절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먼저 친절하게 그리고 케어, 돌봄 이걸 굉장히 애들이 신경 쓰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저한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항상 웃고 그냥 눈이 마주치면 웃으려고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환대를 가르치고 타인을 돌보려고 가르치고 친구에게 우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쟁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거 그만해야 된다. 2번째. 아동 수당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때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게 내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모가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큰 부담이 이제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뭐 독일도 그렇고 이 부분은 비슷한데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운다. 이 의식이 강하고 가장 첫 번째가 의식주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 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1960년대부터 스웨덴은 훨씬 더 빠르게
복지국가 제도를 만들면서 첫 번째 한 게 여성 임신한 여성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동 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계속 처음부터 만들고 그 금액을 늘려오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고3이죠. 네. 만 18세 정도까지는 그 정도 돼야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국가가 수당을 주고 그 수당의 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물론 아동 수당이 있죠. 만 10세까지 굉장히 작아요. 그걸로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동 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저는 미성년자에까지는 아동 수당을 주고 지금 뭐 10만 원쯤 주나요? 근데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모들에게 어떤 시그널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기본적인 걸 책임져 주겠구나. 경제적인 걸 책임을 주겠구나. 그럼 나는 부모로서 정서적인 돌봄, 사랑을 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은 국가가 하고 나는 부모로서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차별도 많이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아동 수당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것도 얘기가 안 된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를 찾아보니까 네. OECD 조사에서 이런 조사가 있어요. 2021년에 OECD 국가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가사노동이나 아이와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터가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밥도 해먹고 뭐 빨래도 하고 또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그 시간 조사예요. 물론 이제 성별 격차도 큰데 제가 놀랐던 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시간이 가장 작아요. 아, 그래요? 네. OECD 평균입니다. 제일 높은 대학은 비교할 수 없고 네. 평균이 여성 남성 차이가 있는데 여성은 하루에 263분 정도, 남성은 136.5니까 137분 정도, 2시간 좀 넘게 있죠. 한국은 여성이 215분, 남성이 49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보다도 우리나라는 여성은 50분 정도, 남성은 뭡니까? 거의 뭐 80분 이상을 적게 있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같이 밥도 해먹고 아이를 돌보면서 하는 시간 자체가 최저예요. 이것은 한번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면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우리가 밥도 같이 식탁도 차리고 이런 시간을 줄이고 밖에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좋은 사회인가? 우리가 행복한 사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불행한 사회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회가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얼마 전에 뭐 그런 저녁 있는 사회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저녁밥을 먹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맨날 그 배달 시켜 먹고 그런 거 말고 집에서 아이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빠가 함께, 엄마가 함께, 셋이 함께, 아무튼 아이와 함께 밥도 만들어 먹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돌봄을 아이가 또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지금 아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사실 저는 매우 침해 내지는 박탈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 일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네. 가정에 돌아와서 함께 있어야 한다.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 보면 4살 때부터 서울대 의대반, 뭐 과학고반, 외고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어린이 또 유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회학자로서. 그 사회학자로서 보면 안타깝고 저는 약간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만약 어렸을 때부터 의대반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의대를 가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의대 얘기를 하면 의대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0만도 안 될 텐데 20만의 아이들이 한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한 5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마구 노력해요. 근데 한 해 의대 정원은 몇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때요? 불행해요.
그렇죠. 못 갔으니까. 불행해요. 제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학이 있고 수많은 대학의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뭐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뭐 서울대 무슨과 의대, 서울대 법대를 정점으로 해서 쭉 줄을 세우고 그 애들이 다 불행해요. 서울대 법대 애들은 안 불행할까요? 걔네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 아이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불안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의대, 법대, 뭐 서울대 이런 대학의 서열 그리고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두 다 1등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좀 더 수평적이 돼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인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청년들이 이제 보통 아주 왜곡된 시선이 뭐냐면 청년들이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이렇게 막 소비도 하고 말하자면 편하게 살고 자기가 편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 조사를 해보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아이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불행해서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죠. 네. 청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회 시스템 구조를 하나씩 해체해야 돼요. 그래서 뭐 행복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를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면 그럼 청년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겠죠. 내 삶이 이렇게 좀 숨을 쉴만해. 그러면 아이를 한번 낳아볼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그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 목소리 없어요. 청년들은 그냥 뭐 정치 사실 실패했고요. 뭐 의회나 국회나 뭐 정부 기관의 청년들의 뭐 목소리가 얼마나 대변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슨 뭐 타운홀 미팅에서 이렇게 한두 명 얘기하면 뭐 워킹맘들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말고 청년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세력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도 나오고 제대로 된 청년 관료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불행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사회가 아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네, 좋습니다. 가족 정책은 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야겠죠. 청년들의 낳지 않을 결심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또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죠. 네, 사실은 낳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결심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낳고 싶다는 사람이 여전히 50%를 넘습니다. 그럼 이 낳고 싶은 분들이 낳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낳고 싶은 분들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에서는 뭐 비혼, 비출산 얘기하지만 비자발적인 비혼, 비자발적인 비출산이 많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뭐 국가나 기업의 얘기를 했으니까요. 되게 이제 출산이 지금은 30대로 이미 이제 넘어와서 40대 초반까지, 40대 초반까지,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아이를 낳아요. 자, 이 시기에 있는 특히 30대의 커플들에게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기업이 좀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근데 사실은 직장에서는 30대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시기긴 해요. 막 시킨 거 다 아래 위에서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승진을 위해서 자기를 쥐어짜야 되는 시간인데 한국 사회가 정말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20, 30대에게 그래도 노동 시간의 범위를 법적인 어떤 규정을 지키면서 저녁에는 돌아가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가 30대에게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좀 주자. 아까 말씀드린 아동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아휴직 수당이라든가 육아휴직을 준 시간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여유를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주자는 건가 이렇게 뭐 주체가 애매해지긴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좀 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해줄 테니까 아이 낳을래? 라는 접근으로는 출산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양육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시간과 도움 또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일이죠. 성별 격차 해소, 아이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돌봄 정책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사회, 또 청년들이 아이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자, 국제일의 매거진비 연속대담 2024 인구론. 오늘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와 함께했고요. 내일은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와 함께합니다. 높은 집값과 양육비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행복으로 바꾸는 대안을 함께 찾아보죠. 신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